자, 스펙트럼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 이거를 배우는 목적이 있어요. 혹시 뭐 앞에 미리 공부를 한번 해본 학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이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 우주에 뭐가 제일 많냐? 수소와 헬륨이 많더라. 두 번째, 그 수소와 헬륨의 질량 비율이 3대 1이더라라는 거를 이 스펙트럼 연구를 통해서 밝혀낸 거라고. 근데 그 밝혀내기까지의 과정, 그 원리를 지금 설명하려고 스펙트럼이 나와 있는 거야. 내가 칠판에다 적는 걸 무조건 다 받아줘도 돼요. 그 교재에는 없는데 꼭 설명에 필요한 거니까 적는 거야. 적는 자리는 뒤쪽에 이렇게 노트가 다 있단다. 우리 프린트 뒤쪽에 다 노트 있으니까 노트에다 받아주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적어봅시다. 물질이 기체 상태의 원자 또는 분자. 그 원자와 분자의 차이는 알아? 원자가 모이면 분자가 되는데 분자 수준부터 성질이 나타나. 예를 들면 우리가 산소라고 하는 거 있잖아. 산소 적을 때 O2라고 적지? 그 O2라고 적는 이유가 산소가 두 개 붙어야지만 그 성질이 나오거든. 뭐 꺼져가는 불씨를 살릴 수도 있고 생물이 호흡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성질을 나타낼 때를 분자라고 하고 이렇게 알갱이 하나만 있다 그러면 이건 원자인 거야. 기체 상태의 원자나 분자에다가 에너지를 공급을 해줘. 여기다가 에너지를 공급한다. 뭐 열 에너지를 공급해도 되고요. 빛을 공급해도 되고요. 전기를 공급해도 되고요. 여러 가지 형태의 에너지를 공급하게 되면 저 기체 상태의 원자와 분자는 빛을 방출하게 돼. 빛. 예를 들면 수소를 유리관에다 담은 다음에 전기 충격을 가하면 수소에서 약간 노르스름한 빛이 나온단 말이야. 그 빛을 분광기로 나눈다라고 표현해. 분광기. 말이 뭐 분광기지? 너네가 알고 있는 말로 따지면은 프리즘이라고 할까? 프리즘? 프리즘으로 저 빛을 쪼개. 프리즘으로 빛을 쪼개게 되면은 그 무지개 컬러 나오는 것도 봤지? 빨주노초판하고 요런 식으로 빛의 패턴이 나온다고. 저 빛의 패턴, 빛의 띠를 우리가 스펙트럼이라고 불러. 그럼 이렇게 해서 스펙트럼이라는 걸 얻을 수 있다고. 쉽게 말해 빛의 띠라고 생각하면 돼. 빛의 띠. 이 스펙트럼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 이때 스펙트럼의 형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해서 빨주노초 파란색과 쫙 연결되어 있는 이런 형태, 이런 스펙트럼이 나타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선 스펙트럼이라고 해서 뚝뚝 끊어져 있는 스펙트럼을 얻을 수도 있어. 특정 부분만 빛나게 얻을 수도 있고, 또는 연속의 스펙트럼에서 특정 부분만 속속 검은색으로 빠져있는 형태를 얻을 수 있다고. 둘 다 선 스펙트럼이라고 하고, 얘는 선 스펙트럼 중에서도 방출. 그럼 얘는 선 스펙트럼 중에서도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표현한다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원리를 내가 설명을 할 텐데. 졸려. 졸려요. 졸리지 마. 시작하자마자. 자, 원자야, 원자. 원자 그림을 그려보면 이 중심에 뭐가 있냐? 이 중심에 핵이 있다고요. 원자 핵. 이 크기에 대한 비율이 원자 크기가 축구장이면 이 원자 핵 크기는 축구 공 정도로 비교한다. 나머지는 대부분이 뭐로 돼 있냐? 빈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어. 원자 핵이 있다는 것은 대부분이 빈 공간이라는 뜻을 반증하는 거야. 이렇게 원자 핵이 존재한다는 것은 대부분의 영역이 빈 공간이라는 의미한다. 이때 원자 핵은 플러스 전기를 띠는 입자들이 존재합니다. 이 안에. 요걸 뭐라 그래? 양성자. 이 좁은 공간에 플러스 띠는 입자 두 개가 다닥다닥 붙어있는 거는 실은 말이 안 돼. 왜냐? 이 반발력에 의해서 밀어내야 되거든. 플러스끼리는 서로 밀리는 거잖아. 반발력으로 밀어내야 되는데 밀리지가 않았어. 그 이유가 뭐냐? 얘를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입자가 따로 있더라 이거야. 전기는 띄고 있지 않아요. 이걸 뭐라고 하게? 중성자라고 하는 거야. 중성자. 중성자의 역할 자체가 양성자의 반발을 눌러 억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중성자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물질 중에서 중성자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 물질은 딱 하나밖에 없어. 물질 안에 플러스 하나밖에 없는 거. 수소. 수소만 중성자가 없이 존재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다 중성자로 필요해. 다음, 이 원자라고 하는 건 전기적으로 중성이거든.
전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플러스만큼의 개수, 플러스 개수만큼 마이너스가 존재해야 돼. 이 마이너스를 우리가 전자라고 하지. 그 원자라고 하는 건 전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얘랑 얘가 같은 개수가 있어야 돼. 양성자가 2개면 전자도 2개 있어야 되는 거야. 자, 얘네들의 질량값을 비교를 해볼게요. 양성자를 1이라고 해서 기준을 삼으면 중성자도 1의 값이 나와. 거의 비슷해, 질량이. 근데 전자는 엄청 가벼워. 약 1837분의 1이다. 엄청 작다. 엄청 작기 때문에 원자의 질량을 표현할 때는 무시해도 돼. 전자는. 자, 이런 물질을 화학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화학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인데 뭐 원소기호 이런 거 들어봤을 거 아니야. 이렇게 적어요. 첫 글자는 대문자로 처리하고 두 번째는 소문자로 처리해. 그 다음에 왼쪽 밑에 숫자 하나 붙이고 왼쪽 위에 숫자 하나 붙이거든. 이런 식으로 해서 원소를 표현을 한다고. 예를 들면 얘는 뭐라고 표현하면 되냐면 헬륨 24 이렇게 표현한다고. 헬륨 24. 원소 기호를 첫 글자 대문자, 두 번째로 소문자로 표현하고 왼쪽 밑에 숫자 넣고 왼쪽 위에 숫자 넣는다고. 이때 얘네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밑에 있는 숫자는 원자 번호라고 해요. 원자 번호. 원자 번호. 원자 번호가 의미하는 게 뭐냐? 양성자의 개수야. 양성자 수. 양성자 수. 그러니까 헬륨은 2라고 적는 거지. 양성자 2개니까. 그래서 이게 양성자 수야. 거기가 자리가 제일 안 보일 텐데. 여기는 되도록 앉지 마세요. 정말 자리가 없으면 앉는데 계속 저런 데 앉아. 내가 판서를 여기밖에 못 써. 카메라로 찍을 수 있는 게 여기서 끝나. 그래서 여기를 안 써 아예. 여기를 안 쓰니까. 계속 이쪽에 안 써요. 다음 위에 있는 숫자가 뭐가 되냐? 이 위에 있는 숫자는 질량수라고 해서 표현할 때 이 원자의 무게를 담당하는 게 양성자랑 중성자잖아. 전자는 아니지. 가벼워서. 그래서 이게 양성자 수랑 중성자 수를 합친 거. 이게 저 B의 의미야. 질량수. 그럼 헬륨은 양성자가 2개 있잖아. 중성자도 2개 있으니까 질량수를 4로 표현한 거야. 알겠지? 질량을 담당하는 애가 질량을 담당할 수 있는 입자가 4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높아지면 하는 얘기인데 이거 대문자 소문자 이거 꼭 지켜줘야 돼. 내가 중기교를 데리고서 테스트를 한번 봤어. 원소기호 적으라는 테스트를 봤는데 베릴륨에다가 이렇게 적더라고. 비동사냐 이거? 나 보고 화학이 기본이 안 된 거야. 아니, 기본이 안 된 거 아니야. 베릴륨이 B인 건 아는 거야. B인 건 아는데 저것도 이렇게 적는다니까? 이거는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모든 과학은 의사소통이 되게 중요하거든. 서로 통일된 의견 교환이 안 되면은 큰일 나. 죽을 수도 있어. 왜 죽는지 보여줄까? 만약에 내가 이렇게 적었어. 이거 2개의 차이 알아? 둘 다 CO지. 영어로 하면 둘 다 CO야. 근데 화학적으로는 달라요. 이거 대문자 2개잖아. 각각 다른 원소야 이거는. 그럼 얘는 탄소고 얘는 산소니까 산소가 하나 붙은 탄소. 이거 일산화탄소지? 일산화탄소. 이거 뭐 마시면 죽어. 독가스야. CO 하나 대문자 하나 소문자로 적으면 이거 자체가 원소기호 하나야. 그럼 이거 뭐지? 코발트. 그럼 내가 이제 화학 조수할 때 얘기하는 거야. 이거 내 차에다가 트렁크에다 좀 실어놔 이렇게 한 거지. 근데 이 새끼가 못 알아듣는데 이걸 실어놓은 거야. 근데 이게 야금야금 새갖고 내가 차에서 죽었어. 그럴 수 있다니까. 일산화탄소로 실제로 살인이 일어난 적이 있어. 그 짐볼에다가 일산화탄소를 채워갖고 바늘로 뚫어놓은 다음에 미세하게 세워나오기 위해서 운전하다 말고 중립품으로 가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진짜 독가스라니까 이거. 이런 식의 의사소통이 잘못될 수 있으니까 꼭 지켜야 되는 거야. 알겠지? 이 소문자는 없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거. 뭐지? 탄소같이 없을 수도 있어. 근데 있으면 반드시 소문자로 처리를 하면서 지켜줘야 될 약속이다. 이런 거 비슷한 게 의사소통하는 이런 용어들이 정리가 안 되면 진짜 죽을 수 있다는 대표적인 예가 1900년대 말일 거야. 1986년이었던 것 같은데 나사라고 하는 집단은 다국적 기관이잖아. 전 세계의 똑똑한 애들 다 불러갖고 일을 시키는 곳이란 말이야. 근데 잘 보면 나라마다 길이 단위가 다르겠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길이 단위로 미터 주로 쓰지.
근데 미국 같은 애들은 인치 많이 쓴다고. 여기서 서로 의사소통이 똑바로 안 돼갖고 누구는 인치로 대답했는데 누구는 미터로 생각을 한 거지. 그 과정에서 크기 차이, 오차가 생기지 않겠냐? 그래갖고 그 우주선이 벌어져갖고 거기로 새 연료 때문에 폭발해갖고 그 안에 있던 우주인들이 전부 절멸했어. 공중 폭발해서 다 죽었다고. 물론 오래전 얘기네요. 86년이라는. 아무튼 이런 용어는 굉장히 중요한 거야. 사람이 목숨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하여튼 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이거 연습 좀 시켜볼게. 나올 수 있는 거 다 적는다. 우리 지금 단원에서 나오는 거거든. 이거나 H11 하고서 이거 플러스로 줬다. 양용이에요, 양용. 그다음에 H12도 있고요. H13도 있고요. 헬륨 23도 있고요. 헬륨 24도 있고요. 얘는 2 플러스로 줬죠. 그 다음에 나트륨 11에 23에 플러스. 그 다음에 산소는 5, 8에 17에 2 마이너스. 여기에 대해서 양성자수, 중성자수, 전자수 적는 거 한번 연습해보자. 이건 이온이니까 전자수를 잘 판단해줘야 돼. 이거 나머지는 중성인 상태고. 지금 한번 메모 한 다음에 풀어보세요, 직접. 답은 내가 공개를 해야 할 테니. 연필로 해야지 틀리면 고칠 수 있겠지? 자,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게 원자 번호로서 양성자 수라고 그랬어. 그럼 양성자 수 같은 경우 밑에 있는 번호만 그대로 적을 수 있으면 돼요. 시력 검사죠. 요 정도는 할 수 있지. 다음 중성자 수는 양성자랑 중성자 합쳐서 질량수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 양성자가 하나 있으니까 중성자가 빵! 얘는 하나, 얘는 둘 이렇게 된다고. 자, 말 나온 김에 이름 좀 붙여볼게요. 요 H11 요거를 우리가 수소라고 하고, H12는 중수소라고 하고, H13은 삼중수소라는 이름을 붙여. 특히 얘는 플러스가 붙었으니까 뒤에 이온 하면 되겠지. 수소이온. 수소이온은 다른 말로 이거 자체가 양성자를 의미한다. 수소이온은 이거 자체가 양성자야. 하지만 중성자도 없고 전자도 없잖아. 양성자 하나만 있는 상태. 수소이온 같은 경우는 양성자라고 표현해도 돼요. 자, 마저 풀어봅시다. 헬륨 2, 3이야. 양성자가 2개니까 중성자가 하나 필요하겠지? 얘는 양성자가 2개 있으니까 중성자 2개 필요할 거고요. 11개가 23 되려면 12개 필요하지, 중성자? 8개가 17 되려면 9개가 추가돼야 돼. 그럼 중성자 개수 다 채웠고, 이번에 전자 봅시다.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양성자 개수만큼 전자가 있어야 돼. 이 양성자가 2개고 2개니까 전자가 2개인데 얘는 이온이잖아, 2 플러스. 그럼 전자 2개 버려야 되니까 제로. 얘는 중성이었으면 전자 11개인데 플러스거든. 그러면 이 양이온 하나 되려면 버리면 되죠, 하나. 10이 되는 거고. 얘는 원래 8개여야 되지만 2 마이너스 되려면 2개 얻으면 된다고. 그래서 8짜리가 2개 얻으면 10. 요렇게 되는 거야. 됐어? 다 맞았나 보겠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 같은 경우는 그냥 헬륨이야, 헬륨. 근데 굳이 표현하면 얘는 질량수 3짜리 헬륨, 얘는 질량수 4짜리 헬륨이라고 표현을 할 거야. 또 보여줄까? 여기 나와. 내가 만든 게 아니고. 뒤에 보면 이렇게 나와. 헬륨 질량수 3, 헬륨 질량수 4 이렇게 적는다고. 근데 수소 같은 경우 이름이 따로 있는 거야. 중수소, 삼중수소 이런 식으로. 알겠지? 헬륨 같은 경우는 그냥 헬륨인데 질량수 3, 질량수 4 이렇게 적고. 됐어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 다 지울게 이제. 자, 이번에 할 거는 뭐냐면 스펙트럼 중에서 저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원리를 지금부터 보여줄 건데,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원리를 볼 건데, 자, 이거를 알려면은 우리가 방금 봤던 이걸 이해를 해야 돼. 원자핵이 있죠, 원자핵. 이 원자핵이 빈 공간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전자가 움직여줘야 되는 거는 납득되니? 예를 들면 태양과 지구가 있는데 얘네가 서로 잡아당기기만 하면 가서 붙을 거 아니야. 근데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게 지구가 돌고 있지. 전자가 도는지는 관찰이 안 돼서 모르겠어요. 근데 전자가 뭔가 움직이고 있어야지 빈 공간이 유지가 될 거야. 이때 전자가 움직일 수 있는 그 궤도가 정해져 있더래. 전자가 도는 궤도가 정해져 있대. 여기서 돌 수도 있고, 여기서 돌 수도 있고요, 여기서 돌 수도 있고요, 여기서 돌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전자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궤도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고, 이 궤도를 보어 형님께서는 전자 껍질이라고 이름을 붙이셨어. 내가 붙인 거 아니라. 전자 껍질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전자 껍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전자는 불연속적으로 분포한다는 사실이야. 전자는 불연속적으로 분포. 거기 딱 내가 등지는 자리에서 불연속적으로 분포한다. 모든 영역에 전자가 분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게 툭툭 끊어져 있다고. 여기에는 있을 수 없는 거야. 여기에도 전자가 있을 수가 없고 딱 이 껍질에서만 전자가 움직일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게 보어가 찾은 껍질 개념이에요. 이걸 비유할 때 보통 계단에다 비유한다. 계단에 내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은 여기에만 있을 수 있지? 사이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니? 귀신은 가능해요. 귀신은 가능해. 있지? 귀신, 나는 개인적으로 그 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귀신이 있는 것 같아. 무서워. 군대에 있는 그 옆에서 자던 애가 귀신 보는 애거든. 진짜 있는 것 같더라고. 딱 그걸 내가 믿게 된 게, 화장실 있잖아. 화장실 특정 그 칸을 딱 지목을 하더니 저기서는 용도를 보면 안 돼. 안 좋대. 왜? 그랬더니 저기에 몸에다가 죽은 애가 자기는 보인다는 거야. 아, 무슨 개소리야. 하고서 이제 분대장이랑 간담회를 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 얘기가 나온 거지. 그래서 이 조교 얼굴이 새파래지는 거야. 그 우위 오기 전 기수에서 거기서 자살하는 애가 있었대. 아, 거기서 이제 나도 맛이 간 거야. 아, 거기서 맛이 갔다니까? 있는 것 같아요. 무서워. 자, 아무튼 이 사이에 있을 수 없어요, 전자는. 이 칸에만 존재할 수 있다. 됐어. 그리고 자, 여기 전자가 있어. 이 전자가 있고 여기에 전자가 있으면 둘의 차이 한번 볼게. 얘는 에너지가 낮은 상태의 전자고 얘는 에너지가 높은 상태의 전자라고 해. 그 중3 때 배웠던 위치 에너지 개념으로 접근하는데, 핵으로부터 가까이 있으면 에너지가 작은 거고 멀리 있으면 에너지가 높은 상태가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이때 얘가 올라가려면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이 에너지를 흡수해야지만 올라갈 수 있다고. 에너지를 흡수해야지 올라갈 수 있다고. 이 흡수할 수 있는 형태가 뭐 열이 될 수도 있고 전기가 될 수도 있고 빛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해.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를 흡수하면 위로 올라갈 수가 있어. 한 가지 더. 올라간 전자, 높은 에너지 상태의 전자는 불안정해서 내려오고 싶어하는 그런 성질이 있어. 물질이나 인간이랑 똑같아. 너
자유로 타봤냐? 그 꼭대기에 올라가면 너무 편안하고 행복하고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어? 응? 아니지. 빨리 내려가고 싶잖아. 그 불안감이 얘도 있나 봐. 올라가면 빨리 내려오고 싶어 해. 얘도. 그럼 얘가 밑으로 내려오는 게 굉장히 자연적인 현상인 거고, 이렇게 될 때 에너지를 방출하는, 자기가 흡수했던 걸 그대로 뱉어내면서 내려오게 돼. 특이한 거는 방출할 때는 오로지 빛의 형태로만 방출해요. 흡수할 때는 여러 가지 흡수할 수 있지만 뱉어낼 때는 오로지 빛의 형태로만 뱉어낸다고. 됐어? 아직 안 끝났어. 여기서는 프리즘까지도 얘기를 해야 돼. 자, 프리즘은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여기에다가 태양빛 같은 백색광을 집어넣으면은 빛이 여기 위쪽은 얇고 밑에는 두껍지. 그 프리즘이 됐든 뭐가 됐든 이 물체를 통과할 때 두꺼운 쪽으로 꺾이는 성질이 있어. 이렇게 되면 얘가 두꺼운 쪽으로 꺾이면서 여기서 빨주노초 파남보 뭐 이런 식으로 빛의 띠가 생긴다고. 맞지?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된다고. 두꺼운 쪽으로 꺾인다. 빛은 이미 알고 있던 사실들 몇 개 얘기해볼까? 이거 무슨 렌즈라고 해? 볼록 렌즈. 빛을 뭐와 퍼뜨려? 야 이거 몰라? 돋보기 빛을 먹은 거잖아. 이거 이제 자고 있는 친구 이렇게 해주면은 그 잠이 깨요. 잠이 깨. 대신 받겠지. 이거 빛을 모은단 말이야. 이렇게 빛을 모은다고. 이 빛이 모인 데를 피부에다가 지져주면 진짜 피부에서 김이 나면서 타. 잠 깰 때 최고겠지. 나중에 운전할 때 졸음을 쫓기 위한 점 다 필요 없어요. 돋보기 하나 쓰고 다녀요. 졸리나? 바로 낄 거야. 농담. 그렇게 자학하면서 할 필요 없어. 저거 하시면 돼요. 아 근데 이게 좀 많이 농담이긴 한데 이 잠을 깨는 건 진짜 중요하긴 하거든. 그 자면 죽어. 진짜 죽어. 중이병 맞다니까. 내가 딱 3주 전에 설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11시에 이제 저녁에 퇴근을 하는데 내 옆에 있는 친구가 그냥 가만히 박사라고 그냥 냈다. 그리고 여기 왼쪽 화편이 박살이 나면서 나한테 다 쏟아졌어. 그걸 뒤집어 썼다니까 우리 차가. 그 차에 기스가 다 났겠지 흠집이. 뭐 수리를 맡겼는데 진짜 그분 천만 다행인 거야. 그거 잘못하면 죽어. 진짜 죽는다니까. 잠을 깨는 요령 같은 거는 좀 숙지할 필요가 있는데 1번 돋보기 강추합니다. 빵이 하나씩 생길 거야. 누가 물어보면 무슨 빵이냐 물어보면 돋보기 빵이라고 해. 왜 생겼냐 그러면 찾다가 졸아갖고. 캡사이신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아주 매운 청양고추 이런 거. 아주 그렇게 씹으면서 운전하면 잠이 깨잖아. 웃고 넘길 일이 아니고 정말 필요해요. 안 그러면 죽는다니까 진짜로. 중이품으로 가는 거야. 여튼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있을 때 두꺼운 쪽으로 꺾인다. 볼록 렌즈면 가운데로 이렇게 꺾어주고, 이렇게 오목 렌즈면 가운데는 얇고 바깥쪽이 두껍지. 이때는 바깥쪽으로 꺾어주잖아. 이렇게 프리즘을 연결해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 프리즘을 만약에 이렇게 붙여갖고 빛을 쏘잖아. 그럼 이렇게 가운데는 뭐야? 돋보기 마냥. 그 프리즘을 이렇게 뒤집어서 쏘잖아. 그럼 바깥쪽으로 이렇게 쏠리면서 마치 오목 렌즈처럼 행동해요. 그러니까 두꺼운 쪽으로 꺾인다는 그 지식은 충분히 머릿속에 집어넣을 만한 가치가 있어. 빛은 두꺼운 쪽으로 꺾인다. 그리고 두꺼운 쪽으로 꺾인 곳이 무슨 색이야? 보라색이다. 알겠지? 이렇게 읽을까? 두꺼운 쪽으로 꺾이고 그때 색깔이 보라색이래. 투보래. 왜? 이렇게 외우자니까? 빛은 두꺼운 쪽으로 꺾이고 꺾인 쪽이 보라색이라니까? 진짜 외우가 돼 이 새끼야. 이거 문제에서 이거 안 줘. 이거 안 주고 그냥 ABC로 줘. 그리고 누가 에너지가 세냐, 누가 어떤 색이냐 물어본다니까? 두 번째가 유치해? 왜 유치하지? 야 이거 있는 이름이야. 내가 만든 게 아니야 두보래. 아 진짜라니까? 두보래 있는 이름이야. 내가 만든 게 아니고. 두보래.
전화는 짜잔 이거 보냐고? 비누 이름이야 비누 이름. 비누 이름이고 그 군대에서 보급품으로 나올 정도야. 되게 유명한 비누예요. 어설픈 비누가 진짜야 저거래. 두꺼워죽이 보라색이래.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이 두꺼레 비누 만든 회사가 애경이야 애경. 그 애경 회장이 그 아끼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 그 아들이 과학 공부를 못하는 거야. 그래갖고 선생님들 모아놓고서 꼭 외워야 되고 중요하게 다룰 만한 개념들이 있으면 외우기 쉽게끔 뭔가 짜맞춘 다음에 그걸 제품 이름으로 만들겠다는 거지. 그럼 그걸 쓰면서 외울 거 아니야.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게 이거야. 두꺼운 쪽이 보라색이래. 이 물리에서 되게 중요한 지식이라서. 그래서 그 사장이 이 제품 이름 두배라고 지은 거니까. 불안하니까. 불안해요. 그냥 한번 지어봤어. 아무튼 중요해. 외워. 알겠지? 두꺼운 쪽이 보라색이래. 외워. 자, 여기서 퀴즈. 빨간색이랑 보라 색깔이 있을 때 빨간색 바깥쪽으로 혹시 무슨 외선이라고 하는 줄 알아? 한자로 빨간색이 무슨 색인지는 아냐? 적색. 그러면 이거 뭐라고 하면 돼? 바깥쪽은? 적외선이라고 하면 되겠지? 적외선. 빨간색 바깥쪽이다 뜻이야. 그럼 보라색 바깥쪽은 뭐라고 하면 돼? 자외선 되겠지? 보라색을 자색이라고 한다. 자색 고구마 이런 거. 자외선. 내가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건 빨간색부터 보라색이 있을 때 어떤 색깔이 에너지가 셀까요를 물어보는 거야. 근데 대답을 만약에 못하겠다, 모른다라고 하면 일단 그냥 외워. 보라색이야. 보라색이 에너지가 세요. 이건 단순 암기. 아까 얘기했던 거. 기존에 알던 지식이랑 전혀 상관없이 그냥 머리다 때려 박는 거. 보라색이 센 빛이다 이렇게 하는 거지. 딱 일주일 지나면 다 까먹을걸. 그럼 이해를 기반으로 기억하는 게 뭔지 보여줄게요. 적외선, 자외선 중에서 상식적으로 이게 피부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차단제를 바르는 선이 있어. 무슨 선이지? 자외선인 거 알지? 자외선 차단제 바르잖아. 적외선 차단제 바르는 보라색 기분 중이냐? 그 물건도 없어. 네가 만들어서 팔아보던가. 적외선 차단제 그러면서. 팔리겠니? 못 가본데. 자외선이 에너지가 그렇게 세기 때문에 차단제를 바른다라고 하는 지식이 이미 머릿속에 있지. 그 상태에서 이 보라색을 바라봐. 에너지가 세겠지. 요렇게 기억하는 걸 이해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자, 그래서 에너지를 비교를 하면 에너지 값은 이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강한 빛이 되는 거고 이 빨간색 쪽으로 갈수록 약한 빛이 되는 거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면 돼. 이건 단순 암기가 아니고 기억이야. 두벌에는 그냥 암기예요. 어쩔 수 없어. 외워야 돼. 두꺼운 쪽이 보라색이고 이 보라색 쪽이 에너지가 센 빛이다. 됐냐? 이제 요 그림으로 넘어가 보세요.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해서 여기까지 올라간 전자가 있고 어떤 애는 여기까지 올라갔고 어떤 애는 여기까지 올라갔고 어떤 애는 여기까지 올라갔대. 그럼 제일 높은 데서 떨어지는 빛이 있을 거고 여기서 떨어지는 빛이 있을 거고 여기서 떨어지는 빛, 여기서 떨어지는 빛이 있겠지. 자,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어떤 빛이 제일 셀 것 같아? 1번. 높은 데서 떨어질수록 세겠지? 1번. 자, 우리 왼쪽 그림에서 선 스펙트럼 봅시다.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보여? 자, 이 중에서 이 보라색 빛은 저 그림상 1번일까, 2번일까, 3번일까, 4번일까? 보라색은 제일 센 빛이잖아. 그럼 뭐가 나와야 돼? 1번이 되는 거야. 왜 지식할 수 있겠니? 그러면 여기 있는 4번에 해당하는 빛은 누군지 보여? 빨간색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으면 돼요. 알겠지? 이 제일 센 빛이니까 보라색. 얘는 빨간색 이렇게.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다음 하나 알려줄 게 있어. 이게 제일 센 빛이지. 이게 그 다음 센 빛이지. 몇 번? 저기서? 숫자 뭐나? 알려주기나 숫자도? 얘가 1번 빛이고 얘가 2번 빛이잖아. 1번과 2번은 이 에너지 차이가 커 작아? 작아. 근데 봐봐. 4번 빛과 3번 빛의 차이 봐봐. 크지?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1번 빛이랑 2번 빛의 에너지 차이는 작다고. 근데 마지막에 나가는 3번과 4번의 에너지 차이가 크다고. 내가 이해하기 쉬우라고 그림을 이렇게 그렸지만 실제 에너지 배치는 원자색을 기준으로 밑에 쪽은 널찍널찍하고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인 거야 이렇게. 그래야지만 제일 센 빛과 그 다음 센 빛의 에너지 차이가 별로 없지. 이렇게. 맞아? 밑에는 차이가
차이가 크고. 이해가냐? 내가 이것까지 알려준 이유가 뭐냐? 이거를 만약에 이 원리적인 걸로 접근을 해서 매치를 시키라는 문제가 만약에 출제된다고 치면은 너네 학교 시험지는 블랙이잖아. 색깔 안 줘. 빨간색이랑 보라색에 해당하는 컬러를 안 준다니까? 그럼 내가 뭘 보고 맞춰야 돼? 간격 보고 맞춰야 돼. 간격이 좁다라고 하는 건 높은 데서 떨어진 거잖아. 그럼 이게 제일 센 빛에 해당하는 거고 요거랑 매치가 되는 거야. 이해 갔어? 그걸 위해서 요거까지 이해하고 있으면 돼. 응? 이렇게 하면 너가 아마 니네 학교에서 스펙트럼 제일 많이 하는 학생일 거야. 이렇게 해서 선 스펙트럼이 나오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 적었으면 이제 지워야 돼서 여기다 그릴게. 자, 방출 스펙트럼 나오는 원리 보여줄게. 유리관에다가 수소기체를 집어넣어. 수소기체를 집어넣고 한쪽에는 플러스 극을 걸고 한쪽에는 마이너스 극을 걸어요. 즉 전기 에너지를 가하는 거야. 그럼 전기 에너지를 가하면 전자가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빛이 방출된다고. 그럼 빛이 막 이렇게 방출될 때 앞을 칸막이로 막아. 그 다음에 구멍을 하나 뚫으면 왜 마시냐? 정신 차려. 어? 왜 마셨어? 자, 이렇게 하면 빛이 한 줄기로 쫙 쏟아져 나오는데 이거를 분광기 또는 뭐 프리즘으로 쪼개면 빛이 뚝뚝 끊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뚝뚝뚝 이렇게 보라색으로 갈수록 좁게 그린 거 보여. 이 디테일 감상하네.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방출 스펙트럼이야. 방출 스펙트럼.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게 방출 스펙트럼. 그럼 흡수 스펙트럼은 어떻게 얻을 수 있냐면 이 그림을 하나 더 그려볼게요. 흡수 스펙트럼 얻는 방법. 전기 에너지를 가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그 광원에서 연속 스펙트럼을 이 수소에다 쏴줘. 연속을 쏘면 수소가 자기에 해당하는 빛의 색깔을 싹싹 빨아간다고. 그러면서 전자가 올라가겠지? 그러고 통과해서 나온 빛을 프리즘으로 나누게 되면 이번에는 연속 스펙트럼이 나오는데 특정 부분만 뚝뚝 끊어져서 나온다고 이렇게. 이게 이제 흡수 스펙트럼이 되는 거야. 흡수 스펙트럼. 원소 종류가 같다면 지금 수소지 수소. 수소라고 하면은 방출과 흡수가 패턴이 정확히 같은 위치에서 나와. 그렇죠? 얘가 뱉어내는 빛이나 흡수하는 빛이나 똑같을 거 아니야. 간격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방출 스펙트럼이 나오고 이런 경우에는 흡수 스펙트럼이 나온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이제 좀 멋있는 이름 한번 지어볼게. 이렇게 방출 스펙트럼을 쏟아내고 있는 기체를 뜨거운 기체라고 불렀어요. 내가 만든 표현이 아니야. 뜨거운 기체라고 표현 쓰고, 즉 에너지를 흡수한 상태의 기체를 뜨거운 기체라고 하고, 이렇게 연속 스펙트럼에서 싹싹 빨아가는 애들을 차가운 기체라고 해요. 에너지가 낮은 상태의 기체, 차가운 기체. 이런 표현을 쓰더라라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뜨거운 기체, 차가운 기체.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